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PFX 컨설팅 그룹의 프로젝트 매니저 김혁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 받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저는 미국 선물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제 이름은 김혁이고요. 저희 그 내셔널 퓨처스 어소시에이션 그 라이센스 넘버가 04939883 이렇게 번호가 있고, 그리고 저는 라이센스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시리즈 3, 시리즈 34를 가지고 있는 포렉스 CTA입니다. 일단 미국 선물협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선물협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선물 회사를 만들어 드리는 곳은 아니고요, 선물사를 설립하는 곳은 아니고, 저희는 스팟 회사를 만들어 주는 곳이거든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다 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옵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스팟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저희 선물협회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고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버는 것, 그런 상품들을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기초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 주식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쌀이나 모든 현물들에 대한 것들을 기초자산이라고 하겠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이 10만 불이었는데 20만 불로 올랐다. 그러면 기초자산이 돈을 벌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돈을 내가 1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만약에 가격을 오르면 또 1,000원에 대한 돈을 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 가격이 1년을 가지고 있었더니 2배로 뛰었다. 내다 팔면 2배의 돈을 벌게 되는 게 그런 현물이잖아요. 그러나 이 현물에서, 기초자산에서 나와서 파생되어진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 파생 상품들은 현물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 현물의 지수들, 즉 가격들을 사고 파는 것을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파생 상품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식을 사고 파는데 파생 상품에서도 주식을 사고 팔죠. 그런데 주식을 현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의 인덱스, 주식의 가격,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것들을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포렉스 같으면 돈이라고 하는 기초 자산에서부터 파생되어져서 예를 들면 1유로, US 달러를 얘기하면 1유로당 US 달러의 가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현물이 한방향 거래라고들 하잖아요. 파생 상품은 양방향으로 거래하는 게 특징이겠죠. 그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선물, 옵션, 스팟,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밀을 막 농사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빵 공장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 밀가루를 사다가 잘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드는 그런 빵 공장 사장이 있다고 한다면, 밀을 키우는 농부는 내년에 가격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현재 가격으로 밀가루를 갖다가 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빵 공장 사장은 밀가루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은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밀가루를 사다가 재워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이 반대의 생각이 맞은 거죠. 그래서 빵 공장 사장하고 밀을 농사짓는 농부하고 만나서 지금 가격으로 내년에 농사 추수할 때 돈을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그냥 배달도 그때 하자, 하지만 계약은 지금 먼저 하자 라고 하는 것들이 선물이죠. 선물, 파생상품의
그 거래 방법 중에 대표적인 선물인 거죠. 1년 있다가 보니까 농부가 맞았어요. 그래서 농부 말대로 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빵 공장 사장은 그 농부한테 주었던 디파짓, 그 보증금을 날리고 다른 데서 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싼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거래를 할 거냐 말 거냐, 권리를 주장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거래가 옵션 거래라고 하죠. 선물은 1년 뒤에 거래를 먼저 계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션은 그 발생한 그 권리를 주장할 거냐 말 거냐, 주장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거래이죠. 반면에 스팟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팟은 농부하고 빵 공장 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창고에 밀가루 작년에 빠놓은 거 너무 많고, 당신은 지금 주머니에 돈 있으니 지금 당장 사고 팝시다. 그리고 거래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 기다리지 않는 것, 미래에 일어나지 않고, 이 스팟이라는 게 점이잖아요. 그 스팟에 일어나는 거를 스팟 그 거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물에서 나와서 변형되어서 나온 상품, 지수만을 사고 파는 상품, 그 중에서 그 거래하는 방법이 선물, 옵션, 스팟의 그 방법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 NFA라고 하는 거는 파생 상품에 관한 자금들, 거래 방법들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현물을 관리하는 것, 주식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는 거는 SC라고 하는 기관에서 관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에 관한 관리들은 NFA라고 하는 데서 하는데, NFA는 선물협회잖아요. 그런데 옵션과 스팟을 관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물협회만 있고 옵션협회, 스팟협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파생 상품의 거래가 선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선물협회의 정회원인데, 그 선물협회에서 관장하는 선물과 옵션과 스팟에서 저는 스팟을 전문으로 하는 헤지 펀딩 매니저인 거죠. 그래서 시리즈 3이라고 하는 건 선물, 옵션, 스팟을 전체를 다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라이센스를 시리즈 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스팟, 특히 포렉스에 관련돼서 전문성을 가진 라이센스를 시리즈 34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식 TA들은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투자 운용사, 투자 자문사 이런 얘기가 되는데, 투자 운용사, 일반적인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을 그냥 CTA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34 라이센스를 가져서 특화되어서 포렉스에 관련되어서 그 스팟을 관리하는 사람들, 헤지 펀딩, 포렉스 헤지 펀딩 매니저들을 포렉스 CTA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 저희 협회에 투자 운영사들이 1000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특화되어진 라이센스죠. 그 중에서 포렉스 CTA는 전 세계에서 100명 정도 있다고 얘기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제가 혼자 있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면 저희 협회 그 명부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다른 한국 분들은요.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FA라고 하면 미국 선물협회 라는 내셔널 퓨처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 김혁이고, 시리즈 3, 시리즈 34를 가지고 있는 포렉스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회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톡 아이디 하이프 9019로 저를 찾으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회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들을 하는데요. 5가지로 크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포렉스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렉스 회사와 암호화폐 그 브로커 회사 설립 및 자문을 주로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포렉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라고 하는 기초 자산으로부터 파생되어져서 선물, 옵션, 스팟으로 거래되어지는 형태인데, 포렉스도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으로 거래가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외환 딜러들이 우리나라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물이나 옵션을 사용하기도 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저희는 손님들한테 홈 트레이딩 시스템 HST라고 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깔아드리고 손님들이 컴퓨터로 클릭 이렇게 마우스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과 그 다음에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것, 수입과 로스가 바로 나는 거잖아요. 스팟 마켓에 있는 거죠. 저희는 스팟 마켓에 있는 포렉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자면 암호화폐는 네 가지 정도로 그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마이닝 하는 거예요. 채굴하는 데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 그런데 굉장히 채굴이 어려워졌고 대형 회사들을 이기기란 너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처음 하는 브로커가 채굴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채굴기에다가 마이닝 그 머신에다가 돈을 넣는 건데 얼마 전에도 뭐 마이닝 뭐 이런 회사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 사기에 많이 연루되어져 있는 비즈니스라 처음 하는 브로커들한테 절대로 권하는 비즈니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ICO라고 해서 그 코인이나 토큰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코인이나 토큰들을 만들어서 회사에 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놓는 거죠. 지금 현재 2,000개가 넘어가고 있다 그래요. 2018년 지금 4월 18일인데 그 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은 2,000개가 넘는 데서 15개밖에 되지 않잖아요. 뭐 코인이나 토큰을 만드는데 한국 돈으로 5만 원이면 만들기도 하고 뭐 비싸게 만들면 100만 불에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뭐 고등학생이 막 만들어서 올린다고 해서 그게 거래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ICO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는 브로커들이 해볼 만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그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로는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시그널을 준다거나 뉴스를 분석해서 거래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해요. 저희도 거래를 손님 돈을 받아서 거래해서 수익을 나눠 먹는 게 저희 비즈니스인데 그게 맞으면 왜 남한테 돈을 주고 시그널을 팔겠어요? 자기가 하면 수백만 불, 수천만 불 금방 벌 텐데 저는 그런데 의구심이 좀 있고요. 또 하나의 또 비즈니스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현물로 사고 파는 그 거래소를 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를 저희가 설립해주고 또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등록해주고 뭐 세금 관련된 것들을 자문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도울 수 있죠. 또 하나는 포렉스처럼 파생 상품으로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회사를 설립해드리고 자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암호화폐 마진 거래 회사라고 얘기하죠. 외환 마진 거래를 포렉스라고 하는 반면에 암호화폐 마진 거래는 암호화폐를 그 파생 상품으로 거래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을 해외에 설립해주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스트럭처나 구조를 저희가 자문해드리는 일을 제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가 만들어졌으면 손님들이 돈이 프라임 브로커나 또 프라임 브로커에서 손님한테로 돈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 금융회사잖아요. 이 포렉스나 암호화폐가 정확하게는 non-banking financial company라고 부르는데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 비은행 금융회사가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어쨌든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해외에 금융회사의 은행 계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또 진행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은행이 만들어졌으면 손님들을 프라임 브로커에 연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화이트 라벨이라고 하는데 화이트 라벨 그 커넥션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합니다. 또 그 은행으로부터 저희가 리퀴디티라고 하는 유동성을 받아서 손님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메이저 프라임 브로커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도매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사람으로부터 싸게 받아서 손님한테 이윤을 남겨서 파는 거를 브로커 회사라고 하는데 메이저 브로커 회사를 프라임 브로커를 저희가 연결하지 못하면 비싸게 받아와서 이윤을 조금밖에 못 남기고 또 불안한 유동성을 제공해서 손님들이 거래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손님들이 유지되지 못하고 회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이저 프라임 브로커 전 세계에서 뭐 2위, 3위 이렇게 하는 회사들 5개 정도 하고 계약을 맺어서 물건을 싸게 가져다가 그 다음에 새로 프라임 브로커 그 화이트 레벨 브로커를 하시는 분들한테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직접 못 찾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컨설팅 비즈니스는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을 소개하는 건데 처음 브로커를 하시는 분들이 이 필드에서 오래되어져 있는 프라임 브로커들과 관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컨설턴트를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도 프라임 브로커도 회사도 만들어졌고 프라임 브로커도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화이트 라벨 소프트웨어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은행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백오피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다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손님들이 거래를 신청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컨설턴트가 없으면 배울 수 없으면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포렉스 회사, 그 다음에 암호화폐 브로커 회사를 설립하고 자문합니다. 그리고 포렉스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다시 말씀드리면 암호화폐라는 게 뭐냐면 암호화폐는 똑같은 말은 가상화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같은 말인데 요즘의 트렌드는 가상화폐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화폐인데 가상적이다 이런 말들 때문에 가상이라는 말을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그냥 암호화폐라고 부르고 암호화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아닌 것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아닌 것, 비트코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고 알트코인은 알터네이티브 코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대체적인 비트코인이 아닌 또 다른 코인이라고 말하고요. 알트코인은 이제 2가지로 다시 나눠지는데 하나는 코인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토큰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또 하나의 그 블록체인 같은 기술로 완전히 다른 그 화폐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다른 토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거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 더 붙여서 그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뭐 스마트 기능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거죠. 95% 정도의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뭐 2,000 몇백 개의 그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다 토큰이고요. 코인은 몇 개 없죠. 그 토큰이고 토큰은 대부분 그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 코인에다가 기능들을 붙여서 변형시켜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뭐 만드는데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인 제작을 한다. 토큰이 아니라 코인 제작을 한다. 그럼 200만 불 정도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은행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데 오프쇼와 온쇼와 프리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해외에다가 그 회사를 만들 때 사람들은 몇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이게 불법이 아닌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음, 일단 유령 회사라고 부르는 것들은 불법이세요. 예를 들면 회사가 없는데 거기다 그냥 사무실 놔두고 뭐 싱가포르에다가 사무실 그냥 얻어놓고 회사 등록도 안 해놓고 거기다 회사 이름을 간판을 걸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고스트 컴퍼니, 유령 회사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은 불법이고요. 또 하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종이 회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법은 아니세요. 회사가 정식으로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또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이런 곳에다가 설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유익함을 보기 위해서 걸쳐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ABC로 가면 세금을 뭐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A, C, B 이렇게 거쳐서 돈이 흘렀다. 그러면 500만 원밖에 돈을 안 낸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윤리는 그 절세잖아요. 그리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드는 회사들이 거기서 돈을 버는 영리 활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회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ABC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존재함으로 ABC 이래서 500만 원을 낼 수 있다면 그거는 합법적인 거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는 뭐 불법적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회사 구조 또 회사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회사 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뭐냐면 오프쇼어 컴퍼니라고 하는 건데 오프쇼어 컴퍼니는 뭐냐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오프쇼어 컴퍼니라고 합니다. 뭐냐면 회사의 주인이 그 나라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은행이 그 나라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사람들한테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프쇼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싱가포르에 회사를 냈는데 오프쇼어 컴퍼니라고 하는 거를 내려면 오프쇼어에 싱가포르에 회사 주인이 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은행이 싱가포르에 있으면 안 되고 그 회사를 운영함으로 싱가포르 사람한테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오프쇼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거로부터의 유익함, 특히 뭐 세금, 뭐 오프쇼어인 회사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그런데 그 오프쇼어가 아닌 회사한테는 뭐 싱가포르 같으면 7%, 8% 이렇게 세금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익함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프쇼어 회사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너가 주인이 그 나라에 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으로부터 돈을 벌면 안 되고 그 은행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것과 비슷한 게 요즘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하는 프리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오프쇼어에서 한 가지를 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 사람, 아랍에미레이트 사람한테 돈을 벌어도 돼요. 그 대신 주인은 그 나라에 살면 안 되고 은행도 그 나라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프리존이라고 하는데 두바이 같은 곳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특히 아랍에서 많이 만드는 회사의 일종이죠. 온셔는 그 나라에 살고 그 나라에 은행이 있고 그 나라 사람한테 돈을 버는 거. 그게 온셔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회사를 내겠다. 그러면 그 나라에 살고 그 나라 사람한테 돈 벌고 그 나라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 외국 사람한테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거기 안에 있어야 되죠. 가장 규제가 없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규제가 없고 그 다음에 잘 만들기 쉬운 게 온쇼죠. 프리존은 좀 약간 어렵고 오프쇼는 굉장히 회사 설립하는 구조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프쇼에 관한 회사 은행은 그 회사 구조 때문에 더 까다롭고 반드시 전문가가 도와야지만 제대로 된 은행들을 낼 수 있겠죠. 나중에 어떤 은행들을 만들어야지만 되는가? 어떤 은행한테 회사 돈을 보냈는데 그 은행이 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 하니까 감비아의 전쟁 지역이나 뭐 저기 우크라이나에 총 쏘고 있는 데서 은행으로 와라. 그럼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겠어요? 은행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이트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손님들이 라벨인데 자꾸 레벨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화이트 레벨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벨은 이게 1층, 2층 이렇게 층이잖아요. 1레벨, 2레벨 이렇게 층이잖아요.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라벨이에요. 이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 같이 붙어 있는 라벨.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건데 라벨이 맞습니다. 라벨루가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라임 브로커가 대표적인 그 소프트웨어 MT4 같은 거를 메타콧에서 풀 라이센스를 사서 CD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공 CD를 만들어서 그 회사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빈칸으로 CD를 구워준다라는 의미에서 라벨이에요. 화이트 라벨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첫 번째 복사가 된 걸 화이트 라벨, 또 복사를 하면 화이트 라벨, 또 복사를 하면 화이트 라벨이죠. 화이트 라벨 회사를 만들 때는 보통 5만 불 정도가 들고요. 화이트 라벨을 만들면 3만 불, 화이트 세 개를 붙이게 되면 10,000불 정도나 아니면 그냥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벨입니다. 메이저 프라임 브로커 연결하는 건 아까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전 세계에 포렉스를 관리하는 회사가 1,5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프라임 브로커는 한 20-3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은행도 한 20개 정도가 되고요. 그러고 화이트 라벨 잘 등록되어져 있는 회사는 1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20개, 그 다음에 프라임 브로커 한 30개, 그 다음에 화이트 라벨 잘 등록되어져 있는 회사들은 150개, 약 200개 정도의 회사가 전 세계에 존재한다고 하죠. 그런데 포렉스 브로커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들은 1,50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300개, 그 200개를 뺀 회사들은 뭐냐면 등록 자체가 되어져 있지 않은 불법 회사, 또 그냥 그 나라에서는 포렉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회사만 만들어진 유령 회사, 그런 데서 서비스하는 거죠. 그런 데다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200개 중에서 150개는 화이트 레벨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회사들을 반드시 설립하셔야 된다는 거죠. 30개 중에서도 메이저 회사는 한 5개 정도가 되는데요. 다 유택의 그 프라임 브로커가 다 메이저급이고 나머지 25개 정도는 마이너인데, 마이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겪을 거니까 메이저 회사에서 프라임 브로커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다 만들어졌는데 뭐 백오피스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MT4 매니저들이 있죠. 뭐 STP 매니저, 뭐 딜링 매니저, 그러니까 B북 매니저죠. A북 매니저, B북 매니저, 그 다음에 A북, B북을 연결하는 무버, 그 다음에 브릿지 같은 뭐 브로커 포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백오피스 프로그램들 한 5개는 최소한 익혀야 되고요. 많게는 8개 정도까지를 익혀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구조겠죠. 이 포렉스 비즈니스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운영 노하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다거나 백오피스 교육을 한다거나 또 그때마다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을 교육함으로 또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또 알려주시고 또 더 다른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